사실 영양제를 안 먹고 건강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는 권장량을 채우려면 매일 계란 5개를 먹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영양제 한두 개씩은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좋으려고 먹은 영양제가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약사들이 말하는 건강에 독이 되는 영양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까지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에 과도하게 복용하면 장기가 돌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타민을 1개 이상씩 먹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비타민을 먹을 때 한 가지를 너무 오래 먹거나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 의학협회지에서 본 어거스트 교수는 비타민 D를 고용량 섭취할 경우 미세혈관 석회화와 신부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54세 남성에게서 톡성 문제가 보고됐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할 경우 혈중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심장의 판막이나 동맥에 침전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칼슘 침착물이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거나 심할 경우 심장마비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평소에 없던 가슴 통증이 있거나 심장박동이 불규칙하다면 비타민 D 하루 섭취량을 줄여보거나 심장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비타민은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분류돼요. 수용성은 물에 잘 녹는다는 것이고 지용성은 물보다 기름에 잘 녹는다는 말인데요. 수용성에는 비타민 B와 지용성은 비타민 A, D, K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용성 비타민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거나 장기간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비타민 D를 과도하게 먹으면 고칼슘 혈증으로 인한 중독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으로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불안감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독으로 인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골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인의 일 기준을 400에서 1000 이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이드라인의 경우 70세까지 600을 권하고 있어요. 위와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을 여러 가지 먹어야 할 때 각각 먹는 것보다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안 하셨다면 건강한 상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정보를 만들어 갈게요. 댓글로 출석 체크와 궁금한 점도 적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두 번째, 그럼 비타민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먼저 비타민제는 원료에 따라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으로 나뉘는 거 다 아시죠? 비싼 만큼 천연 비타민의 효능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흡수율은 천연 비타민이 더 좋지만 상황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하게 복용하는 것인데요. 단일 비타민과 종합 비타민에 이것저것 섞어서 먹으면 과도하게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도 비타민을 보충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제를 복용할 때는 매일 같은 시간대에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고요. 비타민 성분은 단독보다는 다른 음식의 영양 성분과 함께 체내에 들어갈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중년 이후 뼈 건강과 폐경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노면에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므로 천연 비타민이 더 좋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비타민 A와 B와 C를 함께 복용하면 좋습니다. 술과 담배를 자주 하는 사람은 비타민 B,C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나 식사를 자주 거르는 사람,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제가 적합합니다. 세 번째, 유산균은 이것과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 위가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인데요. 비타민C를 유산균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의사나 약사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유산균이 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비타민C의 산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다 찾아본 결과 큰 영향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만약 걱정된다면 복용 시간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차, 커피 등 뜨거운 음식과 주스 등의 산성 음료 등도 같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항생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조홍균까지 죽여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보통 위장염, 피부질환 등 세균성 감염에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감기약에도 항생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페니실린계나 세팔로스포린계, 카바페, 남기가 모두 항생제에 속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유산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들어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도 장 건강과 연관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생성을 위해서는 음식물 속 트립토판이라는 원료가 필요한데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로 이어지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장 관련 질환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대장과 소장은 음식물과 함께 각종 세균이 가장 오래 머물며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싸우는 면역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인체 면역세포와 항체 60%가 장에 몰려있을 정도예요. 장 건강은 암세포, 세균, 바이러스 등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좋은 기능을 발휘하려면 장까지 잘 도착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위의 산도를 떨어뜨려야 해요.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며 유산균을 먹으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장 속에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항생제를 복용했다면 유산균은 5시간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볼게요. 5번째, 홍삼 먹을 때 이런 분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홍삼은 인삼과 다르게 체질을 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홍삼도 인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삼은 체내 열 생성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고혈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 있었는데요. 2010년 국내 연구진의 동물 실험 결과 홍삼을 장기간 다량 투여할 경우 홍삼 성분이 혈관벽을 파괴하는 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홍삼을 과량 또는 장기간 복용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홍삼이 사포닌 성분은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당뇨병약과 함께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는 건 조심하세요.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경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도 장기 복용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론 등이 함유되어 있어 폐경기 여성의 유방부종과 유방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출혈이나 지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앞둔 사람이나 혈전용해제 복용자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홍삼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미국과 유럽은 홍삼을 건강식품으로 복용할 경우 하루 2지 이내로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용 기한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종합 비타민은 철분이나 항산화제와 같이 복용하면 안 되고요. 비타민 E는 루테인과 함께 섭취하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과도한 섭취는 마그네슘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복잡하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알려드렸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볼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주위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제 꿈은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상식과 함께 건강한 하루 되세요.